저는 주로 평면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이제 서양화 평면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무래도 매체적인 한계를 좀 느끼면서 설치 작업이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김유나 작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저도 뭐 레지던시도 활발하게 다니기도 했고 또 그런 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무래도 비대면이 많아지니까 작가들이 시민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단은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강좌를 할 수 있는 작가들은 온라인 클래스를 열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나 뭐 해외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뭐 캔슬도 됐고요. 버몬트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국제 작가들은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한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통보 이메일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이렇게 진짜 모든 스케줄이 다 엎어지네라고 시작했었던 그게 이제 거의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모든 그런 뭐 프로젝트 하려고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지역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 시민 참여 프로젝트 뭐 계획했었던 거 그런 게 다 줄줄이 엎어지기 시작했죠. 전시 지금은 그냥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전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약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사전 예약을 해서 입장할 수 있는 전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 사전 예약제라는 게 저희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뭐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갤러리나 미술관 가면서 사전 예약하고 다녔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미술관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갤러리도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전 예약제로 돌아가거나 오프닝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오프닝 세러머니 같은 경우는 아예 하면은 욕먹는 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란하게 뭐가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마치 원래 해야 되는 일 그냥 쳐내듯이 스케줄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코로나 이후로는 뭔가 전시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이 좀 꺾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예약제로 전시가 돌아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관람객이 굉장히 적은 미술판에 저기를 문턱을 넘으려면 전날 사전 예약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게 생기면서 거의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다들 뭐 전시한다고 해서 뭐 전시한다고 저도 오라고 하지 않고 제 주변 작가들도 전시한다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한 2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작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계속 힘들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갤러리라는 공간이 있지만 작품을 팔면 5대 5거든요. 통상적으로 갤러리가 5, 그다음에 작가가 5. 6대 4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보통은 그냥 통상적으로 5대 5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업을 해서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게 100만 원이면 50만 원, 50만 원 갖는 거죠. 근데 갤러리는 그 50을 가져가려면은 뭐를 해서 50을 그게 50이 뭐에 대한 가치냐면은 공간 제공은 기본이지만 프로모션, 그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콜렉터들 유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들이 그걸 가져갈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마저도 안 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사전 예약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는 그것도 더 안 좋아지니까 거의 뭐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판매 같은 건 아예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갤러리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예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 자체가 일단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가 번지고 있었을 때 그 좀 가까이 지내는 지인 작가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미술판은 정말 그냥 관성으로 가는 것 같다. 관성. 그동안 해왔던 관성 때문에 뭔가 계속 전시가 치고 나가고 없어지고 치고 나가고 없어지는 거지. 뭔가 이렇게 재밌고 명쾌하게 뭔가 어떤 흐름을 타고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그동안 그냥 그렇게 해왔으므로 그냥 그렇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그냥 관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긴 했었어요. 2년 동안. 원래 작업으로 먹고 사는 일은 되게 힘들잖아요. 작업만 해서.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자기 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2잡, 3잡 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력 뭐 10년, 15년 이렇게 이어져 왔던 작가들은 그래도 재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지던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프로젝트든 뭐 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뭔가를 좀 자기 작업을 좀 이어져 오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저는 일단은 좀 패닉이 왔었어요. 일단은 모든 스케줄, 그러니까 김해 클레이아크에 있었던 강의 같은 것도 갑자기 거기 확진자 다녀가면서 미술관을 전면적으로 며칠 동안 폐쇄하면서 한 일주일 내내 밤새서 계획했던 강의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여기 평택 근처에서는 헌옷을 갖고서 이렇게 방석을 만드는 프로젝트 시민들 참여 그 프로젝트도 한 달 내내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3일, 4일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 프로젝트도 날아가고 해외 레지던시 날아가고 이러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해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한 번 의지가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니까 나중에 그냥 누워서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진짜 그 의지를 다시 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고 그렇게 좀 좌절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동료 작가들이 가장 힘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건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좀 가깝게 지내는 동료 작가가 뭐 이럴 때 이런 아르바이트는 어때? 자기도 좀 이런 거 해봤었는데 라는 식의 서로 경험담을 주고받다가 사실 제가 요즘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도 그전에는 해봤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미술이랑 제가 하는 그 작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생업을 위해서 뭔가 좀 벌어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의외로 주변에서 작가들이 저처럼 뭐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도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혼자 뭐 그림을 같이 그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공동 작업하시는 작가들도 있고 어떤 성향 때문에 매체 때문에 자기 혼자 이렇게 작업실에서 스튜디오 타입으로 작업해야 되는 작가들도 있고 한데 그나마 이제 뭐 공동 작업 하시는 분들조차도 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뭔가 진행하기 어려운 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그마저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못했던 작가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게 작가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나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거를 못하게 됐을 때 고립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죠. 꼭 물리적으로 혼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다니거나 뭐 아니면 어디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대체해야 될 사람을 회사에서는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자 뭐 전 뭐 모르겠지만 뭐 실업자 보험인가요? 뭐 그런 것도 되어 있죠. 근데 예술가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술가는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설치 작업을 하다가 내일 사라졌을 때 이 사람을 대체해야 될 누군가를 찾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작가는 그냥 사라진 거죠. 그냥 없는 거예요. 실업급여 당연히 없죠.
근데 이 작가가 힘들다고 어디 가서 또 얘기할 수 있나? 못해요. 왜냐면은 대중들은 지가 좋아서 지가 하는 일인데 그럼 너 뭐 나가서 뭐 그 일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욕먹기도 되게 좋죠. 근데 사실 예술가들은 평생을 바쳐서 하는 작업을 결국 세상에 놓고 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다음 세대들이든. 근데 그걸 뭐 지킬 수 있건 못 지키건 그거는 어쨌든 뭐 시스템에 관한 문제겠죠. 보통은 뭐 그마저도 되지 못하면은 미술관에도 소장이 못 되면은 뭐 자살을 해서 가시건 뭐 아니면 노안으로 가시건 작가들의 작품은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자식이 어떻게 보관해 주는데 뭐 기증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뭐 거의 다 그냥 불태워 버리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작가들이 코로나 터지고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그나마 이어지던 강의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수업 같은 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엎어지면서 엄청 힘든 시간들을 사실은 저는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전화 통화하거나 가끔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서로 힘드니까 어차피 아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진 않아도 그게 느껴지죠. 그냥 얼만큼 이 사람이 지금 헐려 있는지.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한 몇 달 동안은 거의 아예 작업실에 와도 작업을 못하고 그냥 거의 누워만 있다 갔어요. 작업실에 왔는데 작업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숙소로 가면 숙소에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숙소에서 쉬지 못하면 내가 내 집에서 쉬지 못하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작업에 오면은 여기서도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지금 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배회했던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패닉 상태라고 해야 되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그때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상업적인 일들을 좀 해왔던 작가들조차도 나중에는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우리는 별로 타격이 없어라고 이렇게 했었던 작가들조차도 한 코로나 터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분들도 이제 서서히 타격이 오셔가지고 야, 저 작가는 그래도 뭐 곧잘 팔리는데 저러겠어? 뭐 이랬던 작가님들도 나중에 전화 와서 야, 정말 힘들다. 뭐 작업실 월세 내기도 힘들다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인터넷으로 옷 파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진짜 뭐 영유아 아이들 뭐 돌보미 서비스 하는 애들 그리고 그 펫시터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그거 하는 아르바이트 저처럼 뭐 새벽 배송 엄청 많죠. 그런 거 하는 작가들이 주변에서 꽤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안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야행성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타격이 있죠. 아무래도 타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걸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만 하는 것보다 좌절하는 것보다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꽤 좋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새벽에 물류창고를 가면 진짜 대낮처럼 환하거든요. 물류창고가.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뭐 저처럼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직업이 없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시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더 벌어야 되겠게 나오신 분들이겠죠. 근데 새벽 1시, 2시에 나와서 자기 차 트렁크 문 열고 물류 싣고 마스크 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 새벽에 그 공간에 서 있다 보면 오히려 내가 지금 짊어진 무게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기억하는 뭐 코로나 긴급 지원, 그다음에 예술인 생활 안정 지원, 대출 관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거의 뭐 퍼주기식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어떤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일단 뭐 급한 불 끄기에 그냥 딱 그냥 괜찮은 정도, 정말로 딱 급한 불 끄기에 괜찮은 정도의 그런 지원 같은 거는 틈틈이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 뭐 코로나 긴급 대출이었나 코로나 긴급 지원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한 뭐 100, 200, 뭐 200, 300 그다음에 뭐 생활인 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낮게 해서 500 정도 대출해 주는 거 그런 게 있어 왔고요. 저도 한번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네. 급한 물 끌려고 생활인 안정자금 예술인이 생활인 안정자금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금리가 2%대 2%대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일단 뭐 작업실 때문에 보증금이라도 급하게 필요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안정자금 대출 같은 거 500이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 돈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서류 미달이었나 뭐 때문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서류 엄청 많이 떼서 냈어요. 한 7개인가? 가족 사실관계 확인 증명서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소득 증명 뭐 완전 별의별 거 다 떼어서 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서 뛰면서 야 이거 진짜 뛰다가 속 터져서 죽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소상공인들 진짜 코로나 터지고서 엄청 고생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술가들끼리 작가들끼리 한 얘기는 야 우리는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조명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데는 아니죠.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원래 좋았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한 번이라도 그 공연 예술 하는 애들이 그 대학로 근처에 그 쪽방 뭐 월세 15만 원, 뭐 20만 원짜리 그 고시원 같은 데 방에 들어가서 하루만 따라다녀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랑 같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버스를 타고 그 돈도 없어서 같이 걸어가 보고 고시원 방에 들어와서 창문 있는 방 없는 방의 격차를 알고 그들이 공용 냉장고를 쓰면서 무슨 반찬 뚜껑에 이름 써붙여 놓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또 공연 또 연습 잡히면 또 얘네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고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탁상 공론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연극인 한 명이 고시원방에서 한 분이 아사로 죽었을 거예요. 아사로. 그게 기사에 났었고 저도 그 기사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명의 예술가를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면 누가 중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어떤 상실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겠죠. 근데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는 작가가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예술가가 우리가 그들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건지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똘똘하게 운영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자가 기고했었던 것처럼 그 문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딱 하루만 시간을 내서 그들 옆에 딱 붙어서 하루만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꽤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저도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요. 버틴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무겁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진짜로 자기 목숨 내놓고 작업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 뭐 젊음, 자기가 가진 자본, 자기의 시간 이런 것들을 그냥 오로지 작업에 다 바쳐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최저 시급도 안 되죠.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 예술, 자기 작업 안에서 타협이 거의 뭐 불가능한 작가들도 아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고립되는 존재들이 워낙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예술가들은 매년 소식을 듣죠. 사실. 네.
그냥 뭐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안 좋은 선택을 했대. 뭐 최근 몇 년간도 여기 미술판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 희생해야 되는 부분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떨어지는 일들을 하는 게 예술가들이잖아요. 그 돈을 투자해서 내가 뭐 1,000원을 투자해서 1,500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면 1,500원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가성비라면, 사실 작가들은 가심비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내가 1,000원밖에 없는데 오히려 2,000원을 투자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자기 체력, 일일 하루 쓸 수 있는 체력은 얼만큼인데 그 시간을 쪼개고 잠을 안 자고 뭐를 해가면서 그 돈을 또 파트타임 잡을 또 하고 해서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예술가들은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대 때 잘 됐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잘 되라는 법도 없고요. 30대 때 뭐 갑자기 반응이 좋았는데 뭐 몇 년 안 있다가 훅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게 조명을 못 받다가 50이 넘어서 되는 작가들도 되게 많죠. 백남준도 그랬잖아요. 50 넘어서 주목받지 않았나요? 뭔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라 그냥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옛날에 지금 무슨 영화였지? 경보왕인가? 경보왕이라는 영화를 그냥 집에서 멍 때리다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대사 중에 기가 막힌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경보가 뭐가 어떤 게 제일 어렵냐, 무엇이 제일 어려운지 아느냐라는 말에 이런 말이 나와요. 뛰지 않는 거, 뛰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경보의 가장 큰 어려움이래요. 근데 이런 시기는 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뛰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 네. 좀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선택들 좀 그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마음은 통한다고 정말, 야, 나도 이젠 진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여러 번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딱 죽지 않을 만큼은 뭐가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딱 죽지 않을 만큼 작품이 팔리던가, 갑자기 뭐가 프로젝트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동료들의 힘도 있고. 안 좋은 선택들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걷자. 좀 걸으면 좀 어때요? 그리고 좀 뒤처지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요즘 뭐 너무 요구되는 게 많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좀 되게 많은데, 의미가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꼭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건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의미도 좀 없고 가치도 좀 없고 좀 무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즐기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건 또 제가 또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늘 그런 것 때문에 늘 뭐 불안감이라든가 불면증 이런 것들을 많이 안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도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핸들링 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저 스스로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